조용히 남은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찾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네 조상들의 삶 속에 깃든 깊은 지혜와 따뜻한 울림이 있는 조용히 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위로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례를 치른 첫날 밤에 찐방 문지방에 핏자국이 번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쫓겠습니까? 기겁하여 뒷걸음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핏자국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잃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에 스스로 침묵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며느리는 두 번째였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 침묵을 끝까지 품어준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마침내 끝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에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이끼가 낄 만큼 세월이 깊었고 마당 한켠에는 우물 하나 장독대가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대숲이 집을 감싸듯 에워싸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름이면 그 소리가 서늘하게 들렸고 겨울이면 왠지 더 쓸쓸하게 들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집 온 지 2해 만에 병으로 갔고, 둘째 며느리는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속 시원히 설명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안에 음기가 서려 있다느니, 조상 중에 하늘 품고 간 여인이 있다느니 온갖 말들을 붙여가며 수근거렸습니다. 이웃집 담장을 넘나드는 소문은 언제나 그렇듯 갈수록 살이 붙고 뼈가 굵어졌습니다. 그런 집에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온다 하였을 때 마을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초가집에서 데려온 처자라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말을 못하는지 그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기에 혼례날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조용히 번지던 그 밤, 신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신방에 들었습니다. 자위가 고요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방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고 신부의 치맛자락이 사각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랑은 보았습니다. 신부의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손목의 붉은 자국을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묵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 우물가에서 낮게 삼킨 소리 없는 울음이 신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신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두었습니다. 방이 조금이라도 더 밝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그날 밤 신랑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직 서리가 가시지 않은 마루를 맨발로 딛고 장독대로 나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닦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쌀을 씻고 물을 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놀랐습니다. 초가에서 자랐다 하기엔 집신 벗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장을 차리는 손길이 너무도 단아했습니다. 장독 뚜껑을 닦는 방식이 농사꾼의 부인이 닦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가르침을 받은 손이었습니다. 반듯하고 정갈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숭늉한 그릇을 따뜻하게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밀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이불을 하나 더 들고 방문 앞에 서서 발소리 없이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신랑과 며느리 사이에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쌀을 씻다가 그만 바가지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와그르르 하는 소리에 쌀이 마당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얼른 무릎을 꿇고 쌀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랑은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쌀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쌀 하나를 집으며 곁눈질로 며느리를 보고는 살짝 웃었습니다. 장난기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세상에서 제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은 없어도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쌀 한 알짜리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며느리를 왜 들였대?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도 모른다며. 그 집안은 며느리 복이 없어. 이번에도 오래 못 갈 거야. 그 말들이 담장 너머로 넘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앞에서는 더 크게 웃고 더 살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다 하였으나 시어머니는 꽃이름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꽃이다.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랑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산딸기를 한 줌 따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냥 오는 길에 눈에 띄어서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그것을 부엌 앞에 살짝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붉고 조그마한 산딸기 한 줌.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물을 수도 없었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왠지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달이 지고 난 깊은 밤,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왔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숲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그것.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들어간 자리를 찾아가 땅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곱고 고운 비단. 저가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질 좋은 비단. 그 위에 희미하게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인지 문양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선바느질이 너무도 섬세했습니다. 귀하게 자란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솜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파묻었습니다. 원래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또 다른 날 며느리가 우물 곁에 서서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초가에서 자란 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언가를 잊으려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봄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관가의 사람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탄 아전이 몇 명? 골목마다 들어서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몰락한 명문가가 있다 하였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살아남은 이가 어린 규수 하나뿐이라 하였습니다. 그 규수가 이 근방 어딘가 숨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아전이 이 집 마당에도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숯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낯선 여인이 들지 않았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전의 시선이 부엌 안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일하는 며느리. 아전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의 붉은 자국에서 그 순간 신랑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전과 며느리 사이를 막았습니다. 제 아내는 병이 있어 말을 못합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전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말발굽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마당의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당에 함께 서 있던 세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맺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랑은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숲이 흔들리고 달이 지붕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랑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신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만에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낡고 오래된 서책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옥패 하나, 옥패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희미해졌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랑은 그 문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에서나 쓰던 것. 그러나 신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두었습니다. 방이 더 밝아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옥패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조용히 가슴에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등잔불이 다 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신랑이 잠이 덜 깬 채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오래마루에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놓인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신랑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마주치자 손을 멈추고 얼른 빗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계속 빗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락사락 빗이 머리카락 위를 지나가는 소리만 방 안에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그 소리를 오래오래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간만에 아침다운 아침이 왔습니다. 소문은 봄바람처럼 번졌습니다. 관가에서 찾는 여인을 숨겨두면 영모연루로 화를 입는다는 말, 한 집을 통째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도 흔들렸습니다.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마루에 나와 앉아 대숲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집이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스스로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옆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마당에 헛헛 하나를 걸치고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짝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인지 신랑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무너지려 할 때
그 몸은 먼저 압니다. 손끝이 먼저 압니다. 발끝이 먼저 압니다. 눈빛이 먼저 압니다. 신랑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랑은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며느리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그냥 추우면 들어가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깨 위 겉옷이 무거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무게가 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그날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곱게 접어둔 무명옷을 내밀었습니다. 빨아서 다려둔 고운 옷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 하나가 이 집에서 너를 내치지 않겠다는 말이었고, 무섭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고, 내 편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옷을 2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봄이 무르익을 무렵 관가의 군사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 여럿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그 기세는 지난번과 달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몰락한 윤가의 규수가 이 집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랑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2 발로 똑바로 서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딸입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침묵이 너무 오래되어 말이 목에서 잘 나오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사람이 아니었다고. 권세 높은 자들의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그 화가 집안 전체에 미쳤고 자신 또한 제거 대상이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도망치는 동안 말을 하면 위치가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목소리를 들키면 잡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 침묵을 택했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이 대숲을 흔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이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군사들과 그녀 사이에 제
아내입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세 글자. 그러나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위협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이 사람 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마루에서 내려와 아들 곁에 한 발짝 더 섰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사정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그 한마디가 이 세상 어떤 증명서보다 단단했습니다. 관가의 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했습니다. 윤가의 영모 혐의는 재조사 끝에 무고였음이 밝혀졌다고. 억울하게 희생된 집안의 누명은 벗겨졌고 살아남은 마지막 핏줄을 보호하라는 명이 내려졌다고. 그녀를 데려가 본가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었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봄빛이 번졌습니다. 대숲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랑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감추려 해도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몰락했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녀는 영문가의 마지막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왔습니다. 좋은 가마도 왔습니다. 본가를 재건하겠다는 관가의 약속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제와 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쓸었습니다.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피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낮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노랫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밭에서 올라오다 넘어진 날 신랑이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잡은 손을 한참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퉁명스럽게 흙이 묻었소 하고는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의 입꼬리가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국물이 뜨거운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함께
밭을 거들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아니어도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고요함은 평화에서 옵니다. 이 집에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기와지붕은 여전했습니다. 장독대도 그대로였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등잔불은 여전히 저녁마다 켜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작은 아이의 집신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었다가 웃으며 튀어나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엎여 대숲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추위가 들어오기 전에 온기가 먼저였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등잔불이 먼저였으며 슬픔이 번지기 전에 손길이 먼저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만 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내뱉는 말은 보통의 말과 다릅니다. 그 말에는 숨겨온 시간만큼의 무게가 실립니다. 견뎌온 세월만큼의 진심이 담깁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들의 소중함이 녹아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린 마당, 세 사람이 함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신랑.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리 위에 빗자루 자국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나란히 오래전 이 마당에는 피가 번졌습니다. 홀레날 문지방에 번진 피. 그것은 두려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쫓기던 사람의 상처였습니다.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리만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나란히 찍힌 새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어디로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한 방향으로 함께.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서 있어야 했던 순간, 억울해도 소리치지 못하고 침묵해야 했던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던 그 새벽. 그런데 그런 새벽에 몰래 이불을 더 얹어주던 사람이 있었다면, 내 앞에 조용히 한 발짝 나서주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름도 묻지 않고 따뜻한 숭늉을 내밀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사람은 버팁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아냅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말 못하는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자신의 말을 빼앗겼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침묵을 끝까지 품어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끝나고 따뜻한 고요가 찾아온 모든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마당에 나란히 찍힌 발자국처럼 어디로도 흩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함께 불을 켜고 서리 위에 나란히 발자국을 남기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말 못하는 며느리, 그 침묵 뒤에 숨어 있던 것들, 그리고 그 침묵을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들, 살다 보면 말이 가장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손목에 붉은 자국을 보고도 묻지 않고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두어주는 것, 빗자루를 들고 옆에 나란히 서주는 것, 겉옷 하나를 벗어 어깨에 걸쳐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 어떤 말보다 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